1967년 11월 쿠웨이트 시티 재무장관이 런던에서 온 아침 전보를 엽니다. 파운드화가 하룻밤 사이에 13% 평가절하되었습니다. 쿠웨이트 정부는 외환 보유고의 80%를 파운드화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런던은 평가절하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었습니다. 영국 대사는 2주 전 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확언까지 했습니다. 그 확언은 거짓이었습니다. 쿠웨이트는 단 주말 만에 전체 국민 총생산 GNP의 5.9%에 해당하는 금액을 잃었습니다. 쿠웨이트가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 아니라 기축통화를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이 이야기의 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쿠웨이트는 이 사태를 예견했습니다. 쿠웨이트는 이미 1964년에서 1967년 사이에 파운드화 보유 비중을 80%에서 62%로 줄였습니다. 그것은 현명한 자금 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62%라는 비중도 그들에게 치명타를 입히기에 충분했다는 것입니다. 저를 밤잠 설치게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역사상 모든 기축통화는 붕괴했습니다. 단 하나도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스페인 레알화는 한 세기 동안 세계 무역을 지배하다가 붕괴했습니다. 네덜란드 길더화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금융수단이었지만 붕괴했습니다. 영국 파운드화는 한 세기 이상 전 세계 외환 보유고를 지배하다가 붕괴했습니다. 이들 모두는 기록으로 남겨진 특정한 수순을 밟았으며 그 수순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시작됩니다. 외곽에 있는 국가들이 먼저 타격을 받습니다. 중심 통화가 스트레스를 보이기 훨씬 전에 시스템의 가장자리에 있는 통화들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역사상 모든 주요 기축통화 붕괴 전에 나타났던 4가지 경고 신호를 발생 순서대로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떤 신호가 눈에 띄는지 알게 될 것이며 오늘날 달러 시스템의 가장자리에 가장 가까운 국가들이 왜 이전의 모든 전환기에 선행했던 징후들을 이미 보이고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더 나아가기 전에 이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무고문이 아닙니다. 이 영상의 어떤 내용도 투자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적 기록이 실제로 보여주는 것에 대한 법의학적 조사입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먼저 패턴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기축통화화가 죽을 때 중심부에서 먼저 죽지 않습니다. 쿠웨이트가 국민 소득의 6%를 잃고 있을 때 런던 사람들에게 영국 파운드화는 여전히 잘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수리남의 플랜테이션 경제가 갚을 수 없는 길더화 표시 부채에 무게에 짓눌려 붕괴했을 때 네덜란드 길더화는 암스테르담에서 여전히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침식은 항상 가장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주변국들이 먼저 충격을 흡수합니다. 그런 다음 피해가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중심부에 도달할 때쯤이면 전환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매번 똑같은 패턴, 똑같은 수순입니다. 발생 순서에 따른 4가지 경고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경고 신호, 주변국 통화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가장 이른 신호입니다. 기축통화 자체가 아니라 기축통화에 가장 많이 노출된 국가들의 통화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파운드화의 경우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964년까지 파운드화는 해외 파운드화 사용권 국가들의 공식 외환 보유고의 13%를 차지했습니다. 1967년에는 65%로 떨어졌습니다. 1968년에는 올미 2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 6년 동안 파운드화 자체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서는 가장자리에 있는 국가들이 조용히 출구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버마 미얀마는 1994년과 1965년에 파운드화 장호를 사실상 전부 매각했습니다. 5천만 파운드 이상이 보유고에서 사라졌습니다. 버마 당국은 영국이 파운드화를 평가절하할 경우 손실을 복구할 수 있도록 목재무역을 포함한 상업계약에 금조항을 넣기 시작했습니다. 버마는 평가절하 3년 전에 다가올 일을 예견했습니다. 이라크는 혁명 후인 1958년에 파운드화 시스템을 떠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1955년에서 1967년 사이에 파운드화 보유 비중을 21.5%에서 3%로 줄였습니다. 인도는 9년 동안 파운드화 보유액을 4억 1,100만 파운드에서
8,500만 파운드로 5분의 1로 줄였습니다. 런던의 공식 발표는 모든 것이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음에도 말입니다. 이제 오늘날을 보십시오. 튀르키의 리라화는 5년 동안 달러 대비 가치의 80%를 잃었습니다. 레바논 파운드화는 98% 폭락했습니다. 이집트 파운드화는 2022년 이후 70% 하락했습니다. 아르헨티나 페소화는 지난 3년 동안 여러 차례의 대규모 평가 절하를 겪었습니다. 나이지리아 나이라화는 2023년 환율 단일화 이후 73% 하락했습니다. 파키스탄 루피화는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것들은 서로 무관한 사건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달러 표시 부채와 달러로 가격이 매겨지는 원자재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주변국 통화들입니다. 달러가 붕괴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기축통화 시스템의 스트레스가 항상 어디서 먼저 나타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에 대해 명확합니다. 이렇게 많은 주변국 통화가 동시에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여러분은 항상 같은 결말을 맺는 수순의 제1막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고 신호. 주변국 정부가 안전하게 매각할 수 있는 양보다 더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함정이며 이 패턴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한 국가가 지배적인 통화로 대규모 외환 보유고를 보유하고 있을 때 단순히 매각할 수만은 없습니다. 대규모로 매각을 시작하는 순간 그들이 두려워했던 바로 그 평가 절하가 촉발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보유합니다. 기다립니다. 런던이나 워싱턴의 확언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평가 절하는 찾아오고 손실은 파멸적입니다. 쿠웨이트는 1967년 이전에 이미 노출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럼에도 단 주말 만에 국민 총생산의 6%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었는데 62%라는 비중은 조용히 빠져나가기에는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말레이시아는 전 세계 정부 중 두 번째로 큰 공식 파운드화 장호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1967년 11월을 앞둔 몇 주 동안 말레이시아가 영란은행에 보증을 요구했을 때 그들은 구두 확언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영국은 토요일 밤 예고 없이 파운드화를 평가 절하했습니다. 쿠알라룸푸르 증권거래소는 그 다음 주 월요일에 문을 닫았습니다. 런던과 쿠알라룸푸르의 관계는 깨졌습니다. 신뢰는 사라졌습니다. 나이지리아는 1976년 최도 여전히 8억 파운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은 1968년 바첼 파운드화 협정에 따라 나이지리아가 외환 보유고의 60%를 파운드화로 유지하는 대가로 달러 가치 보장을 약속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영국은 1974년에 일방적으로 협정을 취소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이를 중대한 배신 행위라고 불렀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총 3,702.25천 파운드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8억 파운드를 보유한 대가로 300만 파운드를 받은 것입니다. 이 메커니즘에서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함정은 수학적입니다. 파운드화 포지션이 클수록 매각할 수 있는 양은 줄어듭니다. 매각할 수 있는 양이 적을수록 마침내 평가 절하가 올 때 더 많은 것을 잃게 됩니다. 기축통화 발행국은 이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전환이 며칠이 아니라 항상 수십 년이 걸리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주변부는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중심부가 버텨주기를 바라면서 가장자리에서 노출을 줄이는 것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오늘날 개발도상국들은 약 6조 달러 규모의 미국 국채와 달러 표시 자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노출을 줄이고 싶어 하는지가 아닙니다. 많은 국가가 그러길 원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피하고자 하는 조정을 촉발하지 않고 얼마나 많이 팔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답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 경고 신호, 중앙은행들이 금을 축적하기 시작합니다. 외환 보유고 관리자들이 종이 화폐를 불신하고 실물 금속을 원하기 시작할 때 그것은 우리가 기록한 모든 주요 기축통화 전환에 선행했던 신호입니다. 파운드화가 붕괴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십시오. 샤를 드골은 1965년에 금만이 유일한 진정한 국제화폐라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프랑스의 달러 보유고를 금으로 태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실물금을 수거하기 위해 프랑스 해군을 뉴욕으로 보냈습니다. 1965년에서 1968년 3월 사이 금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주요 중앙은행 간의 협력 체제인 골드풀은 36억 9,200만 달러의 누적 손실을 입었습니다.
미국의 금 보유고는 3년 만에 25% 감소했습니다. 골드풀은 1968년 3월 17일에 붕괴했습니다. 그 이전 네덜란드 길더화의 기나긴 쇠퇴기 동안 암스테르담 은행의 지폐 기반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실물 주화와 경화 핫메탈을 확보하려는 쟁탈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행은 정관을 위반하여 비밀리에 신용을 확장해 왔습니다. 1880년대에 대중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한 세기 이상 유지되었던 금속 주화 대비 은행, 화폐의 프리미엄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졌습니다. 이제 오늘날을 보십시오. 중앙은행들은 2022년에 1,116톤, 2023년에 1,037톤, 2024년에 1,045톤, 2025년에 813톤의 금을 매입했습니다. 이는 이전 10년 평균인 473톤을 훨씬 웃도는 4년 연속 기록입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에만 중앙은행들은 3,000톤 이상의 금을 매입했습니다. 2025년 세계금협회 World Gold Council가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5%가 전 세계 금 보유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43%는 자체 보유량을 늘릴 계획입니다. 줄일 계획인 곳은 0%입니다. 제로입니다. 폴란드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외환 보유고의 30%를 금으로 채우는 것을 목표로 2025년에 102톤을 매입했습니다. 인도는 영란은행 금고에서 100톤을 국내 저장소로 송환했습니다. 중국은 2,306톤을 보고했지만 분석가들은 실제 보유량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널리 믿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 반가세를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약 400억 달러에 달하는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중앙은행이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 모두는 조용히 자문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금은 동결될 수 없습니다. 금은 제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금은 거래 상대방 위험, counterparty risk이 없는 유일한 준비 자산입니다. 계산해 보십시오. 2025년 한 해에만 금값이 53번이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들은 4년 연속 역사적 평균의 거의 2배에 달하는 속도로 금을 매입했습니다. 이것은 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글로벌 금융의 최고위층에 있는 제도적 기억입니다. 네 번째 경고 신호, 대안적인 결제 인프라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가장 마지막 단계의 신호입니다. 이 신호가 나타날 때쯤이면 전환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주변부의 피해는 끝났습니다. 금은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스템을 위한 아키텍처가 구축되고 있습니다. 달러가 파운드화를 대체하기 전에 미국은 인프라를 먼저 구축했습니다. 1914년 브레튼우즈 체제는 국제통화기금 IMF을 창설하고 달러금 태환제를 확정했습니다. 미국은 동시에 세계은행을 창설했습니다. 미국 금융기관들은 1950년대와 60년대를 거치며 전 세계로 확장했습니다. 1976년 파운드화가 마침내 붕괴했을 때 모든 주요 국가는 이미 전환을 흡수할 달러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파운드화가 길더화를 대체하기 전에 런던은 19세기에 걸쳐 자체 청산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런던 증권거래소, 영란은행의 지폐 발행 능력, 환어음 시스템은 길더화의 몰락이 명백해지기 훨씬 전부터 거래자들에게 대안을 제공했습니다. 기축통화가 붕괴하고 대안이 등장하는 순서가 아닙니다. 대안 인프라가 수십 년 동안 조용히 구축된 다음 기축통화가 붕괴하는 순서입니다. 이제 오늘날을 보십시오. 중국의 국경 간 은행 간 결제 시스템 CIPS은 2024년에 24조 4,100억 달러를 처리했습니다. 이는 5년 전 처리량의 3배입니다. 2025년 말까지 189개국에 걸쳐 193개의 직접 참가 기관과 1,073개의 간접 참가 기관을 확보했습니다. 러시아의 SPFS 금융 메시징 시스템은 현재 24개국에서 177개의 외국 참가 기관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현재 양국 무역의 99% 연간 2,350억 달러를 위안화와 루블화로 결제하고 있으며 이는 2021년에 25%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중국, 홍콩, 태국,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의 중앙은행이 참여하는 엠비리지 플랫폼은 2025년 11월까지 550억 달러의
국경 간 거래를 처리했습니다. 국제결제은행 BIS은 2024년 10월에 조용히 이 프로젝트에서 철수하여 참여국들에게 통제권을 넘겼습니다. 2024년 카잔 정상회의에서 브릭스 비릭스 국가들은 브릭스 페이, 비릭스 페이라는 결제 시스템을 출범시켰고 40%는 금에 60%는 브릭스 통화에 연동되는 유닛 더 유닛이라는 결제 수단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패턴을 보고 역사가 이에 대해 무엇을 하라고 말하는지 스스로 묻고 계신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저는 패턴이 반복되기 전에 여러분이 볼 수 있도록 부검 결과를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을 무지하게 만들도록 설계된 시스템에서의 금융 이해력과 달리 이것은 무료입니다. 자, 이제 이 분석의 정직한 버전에 필요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국제결제은행의 2025년 4월 조사에 따르면 달러는 여전히 전 세계 모든 외환 거래의 89.2%에서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2년에 88.4%에서 상승한 수치입니다. 스위프트, 결제에서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5년 1월에 50.2%를 기록했습니다. 위안화는 전 세계 외환 보유고의 2.1%를 차지합니다. 가시권에 있는 실행 가능한 대체 통화는 없습니다. 파운드화에서 달러로의 전환은 30년이 걸렸습니다. 길더화에서 파운드화로의 전환은 50년 이상 걸렸습니다. 기축통화 전환은 몇 달이 아니라 수십 년 단위로 측정됩니다. 하지만 역사가 그 타임라인에 대해 실제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변부의 피해는 전환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쿠웨이트는 1967년에 손실을 입었습니다. 1976년까지 버티던 파운드화 사용권 국가들은 파운드화가 변동환율제로 전환된 후 계속 하락하면서 20%의 추가 손실을 입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평가절하를 예견한 지 9년이 지난 1976년에도 여전히 8억 파운드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가장자리에 있는 국가들이 가장 먼저 대가를 치르고 가장 오래 대가를 치르며 모든 것이 끝났을 때도 여전히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역사가 묻는 질문은 달러가 곧 붕괴할 것인가가 아닙니다. 역사적 기록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수십 년 동안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역사가 묻는 질문은 당신은 이 수순의 어디쯤에 있는가입니다. 그리고 네 가지 경고신호 모두에서 나오는 대답은 그 수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모든 기축통화 전환기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금입니다. 모든 전환기에서 입증되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 금은 1971년 온스당 35달러에서 1980년 1월 온스당 850달러로 상승했습니다. 영국 파운드화 기준으로 금은 1915년 온스당 14파운드에서 1980년까지 온스당 4,400파운드 이상으로 상승했습니다. 그 이전 길더화 붕괴 당시 암스테르담 은행의 지폐가 휴지 조각이 되었을 때 가치를 유지한 유일한 것은 실물 금속이었습니다. 둘째, 해외 수익을 창출하는 생산적인 기업의 주식입니다. 채권도 현금도 아닌 주식입니다. 한 세기 이상의 영국 데이터를 다루는 바클레이즈의 주식 국채 연구에 따르면 주식은 실질 기준으로 연 5.1%의 수익률을 기록한 반면 국채는 1,002%, 현금은 0.8%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파운드화 하락기에는 외화로 표시된 자산과 수익을 가진 기업들이 가장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셋째, 실물 자산, 토지, 부동산, 물리적 생산 능력입니다. 모든 전환기에서 생산적인 실물 자산의 소유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정부의 약속을 쥔 사람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역사가 가치가 0으로 수렴했다고 보여주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쇠퇴하는 통화로 표시된 국채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를 위한 카르멘 레인하트와 베렌스 브란샤의 연구에 따르면 1945년부터 1980년 사이 선진국 국채의 실질 이자율은 대략 절반의 기간 동안 마이너스였습니다. 특히 영국의 경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30년 중 24년 동안 국채의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였습니다. 1945년에 수익 재투자 없이 영국 국채에 투자한 100파운드는 2014년까지 실질 가치로 약 2파운드가 되었을 것입니다. 거의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2파운드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달러 표시 국채를 보유한 모든 사람이 우려해야 할 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미국 연방 부채는 2026년 4월에 39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그 부채에 대한 이자 지급액은 2025 회계연도에 1조 1원억 달러에 달해 2020년에 3,050억 달러에서 거의 3배로 증가했습니다. 이제 이자가 국방비를 초과합니다. 의회 예산국 12호원은 2035년까지 부채가 국내 총생산 GDP의 12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영국은 1945년에 그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그 결과를 극복하는데 30년이 걸렸습니다. 그 메커니즘은 금융억압, financial repression이었습니다. 이자율을 인플레이션보다 낮게 유지하여 부채가 서서히 인플레이션으로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국채를 보유했던 사람들이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보려고만 한다면 패턴은 눈에 보입니다. 네 가지 경고 신호, 네 가지 모두 나타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레바논, 이집트,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전역에서 주변국 통화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변국 외환 보유고 보유자들은 완전히 빠져나갈 수 없는 노출에 갇혀 있습니다. 조정을 촉발하지 않고는 팔 수 없는 6조 달러 규모의 국채 보유액, 95%가 더 매입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운데 4년 연속 역사적 평균의 거의 2배 속도로 금을 매입하는 중앙은행들, 달러 시스템 외부에서 수조 달러의 거래를 처리하는 대한결제 인프라. 역사가 곧 운명은 아닙니다. 달러가 당장 붕괴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기축통화 전환에는 수십 년이 걸립니다. 달러는 현재의 모든 척도로 볼 때 여전히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1967년 쿠웨이트가 우려했던 것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쿠웨이트가 옳았습니다. 단지 충분히 빨리 빠져나오지 못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이 패턴이 해결될 것인가가 아닙니다. 패턴은 항상 해결됩니다. 문제는 그럴 때 당신이 대비되어 있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영국이 파운드화를 평가절하했던 그 토요일 밤 책장 뒤 봉투에 재산을 보관했던 사람들은 기축통화 이론을 이해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저 영란은행이 평가절하할 수 없는 무언가를 쥐고 있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패턴은 수학적입니다. 결과는 불가피합니다. 유일한 변수는 당신입니다. 이제 강요받기 전에 다각화하십시오. 이 이야기가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인식하는 방식을 바꾸었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우리는 그들이 묻으려 했던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위한 씨앗을 심으십시오. 다음 지식의 보고가 곧 열릴 것입니다.